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소속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 속에 내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학교에서도 또 버스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찾고 있습니다. LA 현지 연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자 소집하자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검사완박법 법사위 통과를 하면 바로 상정을 해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박병석 의장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시도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인수위 역시 다시 한번 입법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 법사위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검수완박 법안 심사를 위한 안건 조정이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명단 제출을 완료했지만 언제 회의가 시작될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앞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는데 박광원 법사위원장은 아직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았고 국민의힘 역시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마련하고 있는 중재안을 갖고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안건 조정위가 열려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를 해야 한다면서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지만 결정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탈당한 민영배 의원을 포함해 안건조정위에서 4대2 구성으로 법안을 법사위 전체 회의에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 주를 목표로 할 거란 예상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요?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에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의 정당성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막기 위한 마타도어는 중단돼야 합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수기해온 대국민 약속입니다. 다만 당 내부에서도 잇따라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부담입니다. 이소영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이런 법안 처리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박용진 의원도 원내 지도부가 민주당을 진퇴양난의 좁은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대응 방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인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이곳 법사위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결사 저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정당성이 없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명분 없는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위한 흉계를 버려야 합니다.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입니까?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 권은 원내대표는 SNS에 검수완박 처리 방식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면서 이번 주말 박홍근 원내대표가 원하는 방식으로 무제한 TV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역시 법제처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위헌성뿐 아니라 국민 인권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다시 한번 입법 시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로 법안 처리가 미뤄진다면 통과될 일은 없을 거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그것은 거부권 행사라고 봅니다.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통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호수 검찰총장은 오후 2시쯤 국회의장을 예방해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앞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제 평검사들에 이어 어제는 전국 부장검사 대표들이 밤새 회의를 열고 사실상 검찰 지휘부의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겠다면서 전국 고검장들을 소집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먼저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전국 부장검사 회의 결과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 대표 60여 명은 어제 저녁 7시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 방지법이고 박탈되는 건 검찰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김호수 검찰총장과 고위 간부들이 다시 한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실상 지휘부 총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참석자는 책임 있는 자세는 주로 사퇴를 의미한다며 부장검사들 차원의 거치도 논의됐지만 최종 입장문에는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장검사 대표들은 법안 내용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피해자 권리 구제와 구조적 비리에 공백이 발생해 거하기 활개치고 다닐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다수당이 청문회 같은 수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국회 안건조정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해선 그동안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며 평검사 회의에서 제안한 외부 통제나 내부 견제 장치 도입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국 고검장들을 소집했다고요? 네, 박범계 장관은 오후 3시부터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국 고검장들과 비공개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수사 기소 분리에 관한 검사들의 생각은 충분히 알고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의 본질인 공정성 확보 방안에 관해 고검장들과 이야기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를 찾은 고검장들은 대검찰청에서 준비한 방안을 국회에도 제출했고 박 장관에게도 설명해 법안 처리가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장검사들의 사퇴 요구에는 자리에 연연하는 간부는 아무도 없다며 사직 여부보단 일단 법안 저지가 먼저라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김호수 총장 역시 지휘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 부장검사 회의 결과에는 무게를 갖고 충분히 살펴보겠다고만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수용한 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민주당을 향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절차가 적절한지는 국민이 평가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의 여론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검찰청 부장들과 일선지검에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 간담회가 잇따라 열렸고 오늘 저녁에는 수도권 7개 검찰청 수사관들이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회의를 엽니다. 내일은 대검찰청에서 현직 판검사와 학계 인사, 변호사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도 열립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금 아들의 병역 관련 의혹에 대해서요. 지금 신체 재검을 요청을 했고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결과 내용을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의 발표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보건복지부 대변인입니다. 지금 정호영 후보자 아들에 대해서 4월 20일과 21일 양일갈등에 걸쳐 세브란스 병원에서 2015년도 MRI 등 진료 기록과 현재의 상태에 대해 재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당시와 현재 모두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 진단 결과를 확인하였고 이는 후보자 아들의 병적 기록부에 기재된 2015년 4급 판정 사유와 동일한 결과입니다.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아들은 신촌에 위치한 세브란스 병원에서 2015년도 당시와 현재 척추질환에 대해 재검사를 받게 하였고 그 결과 당시와 현재의 상태 모두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된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번 재검사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4월 20일 늦은 오후에 MRI 촬영 그리고 오늘 4월 21일 신경외과 외래 진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2015년도에 MRI 영상 기록과 진료 내역을 함께 가지고 가서 2015년 당시 상태에 대해서도 진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검사 기록 등에 대해서 영상의학과 교수의 판독과 신경외과 교수의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기록 사본은 보도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2015년 당시 상태는 제5 요추와 천추관 좌측으로 좌측 제1천추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증증 소견이 확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22년 현재 상태도 동일한 소견이 관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MRI 영상 판독 결과는 동일하게 왼쪽 1청추 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 재검사 결과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대로 2015년에 검사했던 그 당시의 추간판 탈출증 척추 협착 진단이 나왔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공천 배제 결정을 취소하고 100% 국민 경선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뽑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이 결국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박주민 의원의 컷오프 결정을 취소했다고요? 네, 지난 19일 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공천 배제, 컷오프를 결정했는데요. 이를 두고 당사자인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이 거세게 반발하고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공천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반대하고 나서면서 당 안팎에 논란이 컸습니다. 어젯밤 민주당 비상대책위 심야회의에서도 전략공천위의 컷오프 결정을 추인할지 말지를 놓고 경론이 벌어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비대위원들은 오늘 낮 도시락 회동을 갖고 추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를 100% 국민 경선으로 뽑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컷오프 결정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두 사람을 포함해 내일까지 서울시장 후보를 추가로 영입해 100% 여론조사 경선을 치른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송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정봉주, 김진애 전 의원 등 6명인데요. 후보군이 조금 더 늘면 경쟁력을 고려해 적정한 숫자로 축소한 뒤 경선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에서 송 전 대표의 대선 패배 책임론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현재 여건에선 후보군을 더 넓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이견을 가진 비대위원들도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대선 패배 책임 내지는 또 기타 어제 개파 발언 등등에 대해서 이런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여러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좀 더 후보군을 넓혀서 하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이낙연 전 대표나 박영선 전 장관 등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여러 명을 접촉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 의사표시를 안 한 분들도 추가로 접촉해 영입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6월 지방선거에서 충청권에 나설 광역단체장 후보를 뽑았습니다. 충남지사 후보로 김태흠 의원을, 충북지사 후보로는 김영환 전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내일 경기와 인천, 울산, 경남 지역 후보를 선출하는데요. 김은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지는 경기지사 후보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환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11일 만인 다음 달 21일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논의 중입니까? 네, 간밤 미국 백악관에서 눈을 띄우기는 했습니다. 방한 일정을 묻는 취재진에게 조만간 더 많은 걸 말할 수 있을 거다라면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사실상 인정을 했는데요. YTN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0일 방한해서 이튿날인 21일 윤석열 당선인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에 앞서 한국에 2박 3일 일정으로 머물 것 같고요. 현재 회담 장소를 놓고 용산 전쟁기념관과 국방 컨벤션 센터 등 5군데 이상의 다양한 후보지를 놓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레죠. 오는 23일 미국 실사협의단이 방한하면 당선인 측과 함께 장소와 일정을 정확히 정할 예정입니다. 네, 당선인 오늘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으로 갔죠? 네, 지난주 대구 경북
방문에 이어 지역 순회 2주차 일정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전남 광양제철소를 찾았고요. 이후에 진주와 마산, 창원까지 오늘만 4개 도시를 방문합니다. 배현진 대변인은 약속과 민생에 행보라면서 지역 산업시설과 시장을 찾아 국민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할 뜻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어젯밤 방송된 방송인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에 나왔는데요. 대통령은 고독한 자리고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당선 이후엔 고민이 많아서 숙면을 못한다는 등 묵직하고 때로는 가벼운 이야기들을 털어놨습니다. 시청률은 평소와 비슷한 4%대를 기록했고 방송사 게시판엔 관련 글이 10,000개 넘게 올라왔는데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SNS에 윤석열 당선인 출연이 오로지 제작진 판단이라고 믿고 싶고 어떤 외압도 없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지난해 4월과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이발사, 구두수선사 등의 출연을 타진했지만 프로그램 성격과 맞지 않는다며 거절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작사인 CJ 측은 문재인 대통령 측이 유퀴즈 출연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을 올리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감뿐만 아니라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의 수싸움도 치열합니다. 안건 조정위에 필리버스터 얘기까지 국회에서 지금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법안이 통과되려면 먼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부터 넘어야 합니다. 상임위원장이 현재 민주당 소속 박광원 의원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 강행에 무리는 없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법안의 심사를 강제할 수 있는 안건 조정인데요. 여야 동수로 3명씩 구성되는 안건 조정위를 통해서 최장 90일 동안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이 목표로 한 이달 내 법안 통과 자체가 불가능해지겠지요. 그런데 이 조항엔 맹점이 있습니다. 안건 조정위 구성원 3분의 2인 4명만 동의를 하면 심의 없이 안건을 곧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야당목 3명 가운데 하나로 배정되는 비교섭단체 의원 1명 자리에 여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을 끼워 넣으면 야당의 반격 카드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박성준 의원을 빼고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양자 의원으로 교체 사보임한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양양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며 이탈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법사위 민영배 의원을 탈당시키면서 무소속 의원으로 만들었고 민주당 독자적으로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괴수의 진을 친 겁니다. 안건 조정위원회를 이끌 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간 위원장 자리는 관례대로 구성원 중 최고령자가 맡아왔는데요.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윤한홍 의원 대신에 한기호 의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도 곧바로 김종민 의원을 빼고 75살인 김진표 의원을 사보임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는 본회의입니다. 법안이 상정됐을 때 국민의힘이 가진 최후의 카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입니다. 의원 180명의 동의만 있으면 필리버스터를 중간에 끊을 수 있지만 172석, 민주당 단독으로는 어렵습니다. 친여 성향의 의원을 포섭하려고 했지만 이들이 반대하며 속속 이탈하면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돌파하려고 할까요? 우리 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길게 가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회기를 쪼개기로 갈 겁니다. 회기를 쪼개기로 하는 거는 그거는 뭐 180개 필요 없거든요. 네, 들으신 것처럼 회기 쪼개기, 임시국회를 짧게 여러 번 열어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략입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 회기가 끝나면 종료된 걸로 간주되고 다음 임시국회에선 다시 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법안 상정과 회기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박병석 의장의 의중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임시국회를 통상적이지 않게 2, 3일로 쪼개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응할지 아니면 거부할지가 이번 강행 처리의 최대 변수인데 박병석 의장의 선택에 민주당 전략의 성패가 달려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굳히고 있죠.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이 모든 저지선을 뚫고 이달 안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협상의 시간을 가질지 강대강 대치 속에 청와대가 이야기한 국회의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 국회 선택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국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세히 정리를 해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하기 위해서 본회의 소집까지 요구한 상황입니다. 일촉즉발의 전국 상황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잠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복잡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의지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는 건데요. 고문님, 이달 내에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국민들이 반대가 높고 네. 검찰이 전체적으로 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 지금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잖아요. 두고 있는데 박병석 의장이 난 이걸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미루고 계속 여야 간에 협상을 더 종용하고 해서 또 중재안을 내도록 하고 해서 시간을 끌기 작전으로 가지 민주당이 본회의 소집했다고 해서 달랑 올리고 그렇게는 안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법안 상정권을 갖고 있는 박병석 의장이 결국은 상정하지 않고 협상을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생각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상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민주당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민주당에서는 이제 당 지도부도 그렇고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이를 그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로 이렇게 당론을 모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원내 지도부도 움직이고 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상당히 그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그래서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민주당 소속 의원이니까 당론이 처리한다고 그랬으니까 처리해야 된다고 답을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물론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당적이 없는 상태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에 누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지금 민주당에서 양심적인 의원들이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서 몇 분들이 반대를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옳지 않다고. 민주당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당론이라서 부담감은 가지만은 그러나 한두 명이 반대할 때는 부담감을 가는데 반대하는 분이 한 20여 명이 넘어가면 당론을 반대하는 게 큰 부담감이 없거든요. 민주당의 양심적인 의원들이 한 20여 명이 우리는 반대다 이렇게 하면 상정을 못하죠. 민주당 의원들이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난번 이제 그걸 당론으로 정한 의원총회에서는 상당수의 의원들이 그 이견이나 반대 의견이나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을 많이를 했습니다. 근데 발표는 뭐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당론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뜻을 모은 거로 발표가 됐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어쨌든 뭐 당론으로 결정은 됐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 당론과 달리 우선 저부터 당에 소속된 의원이니만큼 당론을 따라야 될 의무도 있고 한편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당론보다 국민 대표의 뜻이 더 중요하니까 그를 소신을 또 피력하고 그 뜻을 표명해야 될 책무도 있고 그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걸 실제로 행동까지 될 것이냐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쉽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금태섭 전 의원이 당론에 배치되는 그런 의사를 표시했다가 징계도 받지 않았나요? 네. 예, 결국 그래서 공천까지 못 받게 됐고 탈당을 한 전례가 있어서 예. 당론을 반대한 의원이 한두 명이나 그러면 그런 네. 일이 일어나는데 국회의원이 당론을 따라야 될 의무도 있지만은 예.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렇죠. 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기의 소신을 당론과 배치될 때는 소신을 우선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 사발 통문을 돌려서 갖고 네. 반대를 그렇군요. 조직적으로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뭐 정치 생활 오래 하셨고 정치 고수 두 분이 말씀하신 거니까요. 자,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처음에는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을 이제 법사위로 사보임을 했는데 양향자 의원이 원래 민주당 의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막아달라, 여당 편을 좀 들어달라라고 해준 건데 절대 들어줄 수 없다라는 게 양향자 의원의 입장이었어요. 뒤늦게 이제 양향자 의원의 입장이 나온 건데 양향자 의원이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검수완박 안 하면 문정부 인사 20명이 감옥 갈 수도 있다는 말을 전했대요. 그러면서 이 검수완박법 좀 찬성을 해달라라고 했다는데 실제로 당내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글쎄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군요. 예. 그 소위 검수완박은 오랫동안 예. 그 더불어민주당이 그 몇십 년 동안이죠. 그동안 노무현, DJ,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사법개혁의 하나의 그 아젠다로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같이 있다 보니까 오남용이 폐해가 크다. 이런 거였고 그런 논의가 있고 다만 이렇게 시간적 절박성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해야 되는 건 이제 법사위원장도 국민의힘 쪽으로 바뀝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의결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게 되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하자라는 그런 절박감은 있지만 뭐 그 양향자 의원이 전한 그런 내용 때문에 이 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양향자 의원의 이런 인터뷰 내용 이재호 고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여당 의원의 이런 우려, 뭐 20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 이런 우려요.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만은 양향자 의원은 그 기업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뭐 원래 국회의원을 처음 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용기 있게 발언을 했는데 아마 민주당 지도부가 그렇게 설득은 했을 수 있죠. 이거 저 법 통과 안 되면 우리 다 감옥 간다. 뭐 한 20여 명 이상 감옥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그 뭐 좀 그 엄포를 놓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민주당의 지도부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는 그러면 자기네들이 잘못하고도 감옥 안 가려고 법 통과시키는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민주당으로서는 자가당착이죠. 옳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전 정권 적폐청산이라 그래서 한 200여 명을 감옥에 보냈잖아요. 그게 또 뭐 재판될까 두려워하는데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거는 일부러 뭐 사람 잡아가고 이런 정치 보복은 지금 없을 테니까 그거는 일종의 양향자 의원에 대해서 뭐 협박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양향자 의원 설득에 실패해서 이제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당목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이 돼서 90일 동안 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 기간을 이제 단축시키겠다는 건데 정의당이 이를 두고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고문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뭐 테러보다 더한 거죠. 사실 국회를 완전히 우습게 만드는 거죠. 뭐 국회를 완전히 무슨 시장판에 뭐 무슨 참 잡배들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국회를 가는 걸 뭐 탈당시켜서 저 보내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의 당이 그 세를 늘리기 위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원내 교섭단체 의원이 부족해서 의원을 꽂주는 의원 꽂주기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원을 꽂은 게 있었는데 자기 당 의원을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만들어 갖고 그 안건 조정위원회에 넣는다고 하는 이런 일은 이건 완전히 국회를 그냥 국회의 권위 자체를 뭐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네, 이와 관련해서 이상민 의원께서 어제 아주 쓴소리를 하셨어요. 이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라고 이제 비판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조급증을 내고 어디에 과몰입하게 되면
그 평정심을 잃고 분별력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판단이 흐려져서 전혀 엉뚱한 자기가 예기치 못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쌓여서 패가망신하게 되죠. 이번 탈당 건도 사실은 국회법에 정해진 안건 조정 제도라는 것은 그 취지가 쟁점 법안과 쟁점이 아닌 법안, 쉽게 통과될 수 있는 법안을 구분해서 그동안 그전에는 쟁점 법안, 비쟁점 법안이 뒤섞여 있어가지고 한두 개의 쟁점 법안 때문에 전체 법안이 다 스톱되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걸 정리해서 쟁점 법안은 좀 시간을 갖고 논의하고 쟁점 법안이 아닌 건 좀 더 수월하게 통과시키고 이렇게 만들기 위한 제도인데 말하자면 수기 민주주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말하자면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탈당을 시켜서 거기에 자당 소속의 실질적 의원을 거기에 추원을 시켜 넣어버리면 3대 3으로 여야 간에 이렇게 수기를 하도록 해놓은 제도가 무력화되죠. 형어해야 되고. 그러면 국회법에서 서로 간에 여야가 신중하게 논의하라고 했던 이 제도를 내팽개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절차적 정당성은 내용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급하고 목적이 그 꼭 해야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걸 깡그리 무시하고 넘어가면 더 오히려 후폭풍, 후환이 더 큰 겪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저 소위 꼼수 탈당시켜서 하는 거 이런 걸 보면 이번에 그 검수완박 법안을 민주당이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민주당의 지도부들에게 하는 과정을 보면 결국은 저렇게 되면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국민들의 민심이 진짜 떠나잖아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좀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국회 자체가 국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니까 민심이 떠나면 당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죠. 결국은 당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 여야가 절충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복잡하고 얽히고 설켰을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각 말하자면 그 국회의장의 지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박병석 의장이 그 미국 여행 계획도 취소했습니다. 지금 여야 대표들한테 빨리 협상을 나서라라고 저 압박을 하고 있죠. 저는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이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다. 말하자면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가 돼서 대통령한테 이송하면 그때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할 때가 아닙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도 분명히 자신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한 얘기가 있거든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기본 방향은 지금 검수완박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의 일 보듯이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또는 윤석열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회의장과 또 여야 대표들과 함께 중지를 모아야 됩니다. 형식적인 논리만 따지고 뒤에 있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죠. 말하자면 그 갈등이 증폭되고 이렇게 극대화되지 않도록 수습하고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그나마 체면을 차리려면 이 출구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당론에 관계없이 자유투표를 선언한 겁니다.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자유투표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마 현재 민주당에서는 당론이기 때문에 말 못했던 의원들이 자유투표를 하게 되면 이 법은 통과 안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을 이제 아마 봐야죠. 당 지도부에서 그런 선택을 하기에는 쉽지 않는 상황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뭐 당의 원내대표나 또 당대표 그 원내 지도부가 뭐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당에는 또 국회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당원들, 지지자들까지 함께 있고 그 의사결정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압박의 정도가 굉장합니다. 양양자 의원 말로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출구는 그것도 출구의 한 방법이 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상당히 결심을 해야죠. 결단을 해야죠. 여론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걸 밀어붙여 갖고
나올 후폭풍 보다가 차라리 어느 정도 지도부도 체면 차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자존심 살리고 할 일은 저는 그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양양자 의원이 이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니까 박광원 법사위원장, 또 김태년 의원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설득하면서 한 이야기가 지지층을 좀 지키기 위해서는 이 법이 통과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법안 통과가 지지층 결집에 유효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지층 결집 분명히 그건 뭐 당연한 한 건데요. 네네. 지지층만 결집하면 뭐 합니까? 예. 대부분이 등을 돌리고 외면을 하면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자칫 고립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대중 정치에서 가능하면 많은 수의 지지를 받고 네. 해야 되는 것이 정치 집단의 목표고 그렇습니다. 본능적인 그 해야 되는 원리인데 네. 뭐 그거를 외면한다는 건 있을 아니, 수가 없고요. 지지층을 결집해봤자 47% 아닙니까? 47% 갖고는 평생 야당하겠다는 건데 네.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검수완박 관련해서 여기까지 듣고요. 지방선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하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공천 배제 결정이 나니까 상당히 모멸감을 느낀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결국 비대위에서 공천 배제 철회하기로 했죠? 예. 네. 철회하고 예. 내일인가요? 내일까지 또 지금까지 6분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분이 또 참여를 하면 네. 모두 국민 경선 여론조사의 방식으로 경선에 의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100% 여론조사로 하면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또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또 지금은 정봉주 전 의원, 정봉주 전 의원이 있죠. 또 예. 김진애 전 의원,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좀 깜빡 잊었는데요. 그렇군요. 다 두 분이 더 있고 또 외부에서도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는데 네. 실제 참여할지 여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공천 배제했다가 다시 또 경선했다가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뭔가 당내에 계파 간의 갈등이 좀 시작된 거 아니냐, 좀 격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저는 뭐 계파 갈등이 있는 건 어느 집단이나 조직이나 당연히 있는 것이 오히려 예. 현실적이고 네. 자연스럽다고 생각됩니다. 네네. 다만 이런 거와 관련해서 원칙과 또는 기본적인 상식이 배반되면 안 되겠죠. 네. 저는 이제 송영길 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네. 반대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예, 뭐 예. 대의명분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그건 반대다라고 했습니다만 본인의 의지가 강화하고 그렇다고 본인의 의지가 경선까지 각오하고 출마를 하겠다는데 배제까지 하는 건 그것 또한 과잉이다 예. 이런 생각이었고요. 비대위가 그랬군요. 예. 다행히 어쨌든 경선을 통해서 그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를 결정토록 한 거는 매우 합리적이다. 잘 그렇군요.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나 박영선 전 장관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분들하고 뭐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우리가 밖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송영길 대표가 대선 패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나는 대선 패배 책임이 있으니까 좀 쉬겠다 하고 안 나온 게 가장 옳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온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송영길 대표가 저렇게 나오면 예.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 송영길 대표로 가는 건데 지난주에 여기 출연하셔서 결국은 송영길 전 대표로 갈 것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결국 그렇게 가고 그동안에 그럼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송영길 대표가 하도 언론에 많이 해놨으니까 네. 인지도도 많이 더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선거에서 뭐 선거는 깨봐야 알지만은 그러나 민주당도 아마 서울시장 선거를 꼭 이길 거라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해서 분발해가지고 이겨야죠. 예. 그런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천 배제 결정을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이재명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 타격이다라고 비판을 했더니 이원욱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이름으로 정치하는 거냐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그런 발언, 이재명 운운하는 발언은 좀 경솔한 발언 같습니다. 네. 뭐 이 지금 서울시장 본인 출마에 이재명 후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괜히 이제 이재명 후보를 끌어들이는 것 또한
그거는 매우 적절치가 않고 네. 본인이 사실은 본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그 서울시장이 꿰차야 되겠죠. 네. 그러나 송영길 대표가 급하니까 뭐 이 말 저 말 막 하는데 예. 그런 말은 옳은 말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00% 국민 경선으로 간다고 했으니까요. 다음 주 출연하시면 후보가 결정되니까 또 그때 이야기 네.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새 정부 인사인데요. 정호영 보건복지 장관 후보자 좀의 아들의 이제 병역 문제로 오늘 재검 결과까지 또 발표를 했는데요. 병역 문제 자녀들 입시 의혹 계속 겹쳐서 또 여러 가지 의혹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만두는 게 옳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윤석열 당선인하고 40년칙이다 이랬는데 예. 윤 당선인 측에서 우리는 40년칙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미 그만두라 신호거든요. 아. 참 뭐 의사 하시는 분이 눈치가 그렇게 없는지 왜냐 그러면 네. 이 정도 되면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보고도 채택 안 해줍니다. 예. 그러면 보고도 채택 안 해주는데 그래도 나는 인사권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면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이미 민주당이 정호영 장관 후보는 청문회에서 탈락시키겠다는 것이 확고한데 네. 그리고 당선인 측에서 내하고 40년직이 아니다라고 사인을 보냈는데 그럼 본인이 얼른 그만둬야죠. 아, 예. 그렇습니까? 그만둬야 되는데 예. 뭐 신체 검사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법적으로는 그게 뭐 옳은지 그런지 네, 뭐 위반된지 아니 그건 따져봐야 알겠어요.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공정과 상식의 문제잖아요. 네.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정호영 후보는 장관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럼 빨리 본인이 그만둬야죠. 정호영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 도덕, 윤리, 잣대를 봐야 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본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법도 없었고 국민 눈높이로 봐도 떳떳하다. 그래서 나는 물러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국민 눈높이로 보면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요. 네, 네. 장관이라는 자리는 국민들로부터 고도의 신뢰를 전제하고 직책을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예. 이미 누더기가 됐잖아요. 예. 국민적 신뢰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하겠습니까? 오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면 당선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거야말로 저기 공자 말씀이고요. 네. 아닌 건 아닌 거죠. 괜히 왜 쓸데없는 소모적인 정력 낭비를 합니까? 지금 신호를 보냈고 40년직이 아니다라는 건 이미 신호를 보낸 것이고 정호영 후보자가 눈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인선들 인물 면면이 지금 들어보면 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정호영 후보자뿐만 아니라 무슨 행안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네. 법무부 장관 한동훈 후보자도 이 경우도 그렇고 뭐 농지를 매입하는데 편법이 있다든가 자녀를 취업시키는데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든가 네. 뭐 이런 등등이 무수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뭘 검증했다는 건지 과거 정부도 MB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대부분 초기에 내각을 짜면 후보자 중에 상당수 뭐 서너 명 많게는 그렇습니다. 더 많은 그저께서 분들이 낙마하잖아요 보통. 예. 근데 지금 아직까지 윤석열 당선인 새 후보자 지명된 후보자들은 아직 낙마한 사례가 없잖아요. 예. 아마 당선인 입장에서는 네. 뭐 자기가 임명해놓고 뭐 자기가 그만두라 그렇게 뭐 그것 하겠다 때문에 이런 그럴까요? 생각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인수위의 당선인 비서실장이라든지 당선인 측근의 고위가 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이요 정호영을 만나서 네. 대단히 죄송한데 그만두시는 게 좋겠다. 그렇군요. 이게 우리의 뜻이다. 이게 전달해줘서 지금 본인은 당선인이 말 안 하는데 뭐 하고 버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비서실장이 나가서 뭐 청문회 결과 보고자 한다는 소리 할 게 아니고 찾아가서 좀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옳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이재호 고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경산 양산에 있는 새 사저에서 생활할 예정인데요. 최근 사용 승인 허가가 나면서 옛 사저에서 이사가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최재 기자 연결합니다. 오태인 기자. 네, 오태인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새 사저로 이삿짐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네, 제가 있는 곳은 경남 양산 평산마을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머물 새 사저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 곳입니다. 잠시 사저 모습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회색빛 건물로 큰 창문이 인상적입니다. 건물 외부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현재는 일부 조경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양산시는 지난 18일 건물 사용 승인을 허가했는데요. 그제는 경호처 직원들이 있을 직기들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어제부터는 대통령 취임 전 머물던 양산 매곡동 사저에서 이삿짐이 나와 새 사저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옛 사저에 있던 세간살이가 여러 대의 트럭에 실려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매곡동 사저는 경호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곳 평산마을에 새 사저를 지었는데요. 문 대통령 경남고 동기인 승효상 건축가가 설계해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3대 사찰 가운데 한 곳인 통도사에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김해봉화마을도 차로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새 사저가 완공되자 이곳을 찾는 사람들 발길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내에는 10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후 곧바로 이곳으로 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어제도 전직 국무위원들과 오찬해서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보통 시민으로 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퇴임 후에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무게감이 있는 만큼 이곳 평산마을에서 어떤 행보를 펼칠지 국민은 물론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기한이 연장된 다음 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어제 새벽 갖고 있던 수면제 수십 알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응급실로 후송돼 별다른 치료 없이 오후에 복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시키지도 않은 휴대전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며 배우자와 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구치소에 남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연수를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살인 혐의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이은혜와 조연수에 대한 검찰 조사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부터 이은혜와 조현수를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틀 전 구속된 뒤 첫 조사입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6일 검거된 이후 변호인이 없다는 이유로 줄곧 진술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국선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태도를 바꿔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은혜는 그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보거피를 이용해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부인하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조현수와 SNS로 대화하면서 보거피를 이만큼 넣었는데 왜 죽지 않느냐고 말한 기록을 검찰이 찾아내자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씨 진술서엔 가평 계곡 살인사건이나 남편 윤 씨에 대한 사과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현수도 살해를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늦은 오후까지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까? 검찰은 우선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혜와 조현수가 이전부터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 씨를 계획적으로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가평계곡 살인사건 당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범 A씨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까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수감 중이었지만 최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남편이 사망했을 당시 이은혜와 조현수가 다이빙을 강요했는지 또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출소 전부터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범행 당시 일부 진술을 일정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두 사람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이은혜와 조현수가 경기 외곽 숙소를 방문했을 때 동행한 지인 2명과 숙소비를 결제한 카드 명의자, 두 사람이 숨어지는 오피스텔을 계약한 세입자 등의 의심 인물로 꼽힙니다. 검찰은 주변인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해 살해 고의성이 입증되면 자기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내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면서 이달 내 검수완박 입법 완료 강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속도전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야당과 검찰, 시민사회 단체 반발도 상당해서 박병석 의장의 고심도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속속 여야의 지방선거 대진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어제부터 지역 행보에 나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호남을 찾았고 오늘은 전남 또 경남 지역을 방문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남 광양을 갔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서부 경남, 진주, 창원 이렇게 방문을 하고 내일까지입니다. 내일은 부산과 울산에서 행리를 지방 방문을 마무리하는데 네. 그 키워드는 그겁니다. 약속과 그리고 민생의 행보. 그러니까 주로 산업시설을 또 시장을 방문해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둘러보겠다. 예. 그리고 다시 찾겠다라고 하는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 이걸 지키겠다. 그 두 가지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속과 민생 행보 이 두 가지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운동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항상 선거 앞두고 몇십일 전에 대통령이나 뭐 그 총리라든가 이렇게 지방 다니면은 야당은 이렇게 비판하기 마련이죠. 예. 작년에 4.7 지방선거, 4.7 보궐선거가 있었죠. 네네. 서울시장, 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딱 40일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합니다. 그때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할 것 없이 집중적으로 방문하는데 그때 동남권 메가시티 보고회 명목으로 하는데 또 같은 그 시점인데 그렇군요. 그때 국민의힘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선거 개입 중단하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 여야 바뀌어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야의 입장이 정확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요 어제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이것을 두고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또 제작사 서로 다른 입장도 발표했어요.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이에요, 정확히? 윤석열 당선인이 그 TVN에 있는 유키즈 온 더 블락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네. 이거를 출연을 놓고 미디어 오늘이 오늘 보도를 한 게 뭐냐면은 작년 4월에 청와대에서 한 차례 문재인 대통령의 출연을 타진을 했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CJ ENM 층에서 우리는 그 정치인의 출연은 컨셉이 안 맞다라고 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미디어 오늘 보도는 CJ ENM 측에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그쪽에서는 문 대통령 측에서 출연 요청해온 것도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말이 어긋나니까 오늘 그 탁현민 의전 비서관은 또 이제 별도 SNS를 통해서 제작진이 거절 의사 밝혔다. 뭐 청와대에서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탁현민 비서관의 그 말은 문재인 대통령의 출연은 막아놓고 왜 윤석열 당선인은 출연시키느냐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출연을 이렇게 유력 정치인들이 그 예능 프로에 출연하고 싶어하죠. 이미지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결정은 전적으로 방송사가 결정하도록 놔둬야 된다. 청와대라든가 아니면 여야 대표라든가 당선인이라든가 자꾸 이렇게 나서려고 하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 시청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거다. 그냥 방송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좀 놔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여야의 지방선거 대진표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강원도민들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많은 당협위원장님들께서 헷갈려가지고 지금 잘못 줄을 서서 계시는데 저는 본선에서 당연히 이길 후보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후보란 새 정부 그리고 서울시장, 국토부 장관과도 함께 환상적인 복식조를 이루는 사람이 가능하다. 네, 지방선거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내일이면 결정이 되는데 윤심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내일 당심 50%, 민심 50% 합산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까지 어제 오늘 이틀간 여론조사와 책임당원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네. 네, 잠시 뒤에 마감이 되고 발표는 내일 오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유승민 전 의원 경우에는 내세우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네. 자신이 본선 경쟁력이 있다. 네. 그러니까 중도층이나 젊은 층을 흡수할 적임자다라고 하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정책 능력이 있다. 자신은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뛰어나다라는 점을 이걸 내세웁니다. 예. 하지만 약점은 뭐냐면은 보수층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이 아직 여전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당심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지 이것은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김은혜 의원 경우에는 아무래도 윤심을 등에 업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강점입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에 맞서왔다.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이 보수층에는 아주 플러스 요인이 되죠. 결국 당심에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조직을 보면 국민의당 인사도 영입을 해왔고 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던 심재철, 함진규 전 의원도 캠프에 영입을 해서 같이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지사를 지낸 김문수, 이인재 전 의원도 또 이렇게 고문으로 영입을 하고 그랬군요. 그래서 예. 상당히 탄탄한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김은혜 의원의 강점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 경기지사는 컷오프 없이 4명이 이제 경선을 치르게 되는데 결선 투표도 함께 실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김동연 예비후보가 가장 여론조사상에서는 1위였는데 결선 투표가 들어가게 되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일단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을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국민의힘은 3차례 TV 토론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 TV 토론이 한 차례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명의 그 경기도민들이 뭐 잘 알지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대중 앞에 드러낼 기회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4명의 후보가 일단 예선을 통해서 본경선을 통해서 그다음에 결선 투표 2명을 줄이는 결선 투표로 가는데 지금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동연 후보가 여론조사상은 상당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민심의 동향인데 그런데 이제 결선 투표를 가면은 2명으로 좁혀지기 때문에 과연 다른 후보들이 반 김동연 연대가 이루어질 것이냐? 그러면 또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될까라고 하는 점은 아직 의문이고요. 일단 이재명의 마음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동연 후보의 유리한 국면이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 볼까요? 대구시장 후보 경선 자, 홍준표, 김재원, 유영아 이 세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김재원, 유영아 예비 후보 단일화 불발됐죠. 그렇습니다. 예. 단일화가 무산이 됐고요. 예. 사실상 솔직히 두 사람의 단일화 명분이 없습니다. 친박이라는 이유 말고는 명분 그리고 또 타당한 논리 찾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박심의 대표 주자를 만든다는 건데 솔직히 그 대구 시민들도 별로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 두 사람을 따지고 보면은 유영아 변호사는 대구와 인연이 별로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까지 다녔다는 것 말고는 대구와 인연이 없고요. 네.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사실 대구 정치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는 있지만은 사실 국회의원 3번 한 것은 전부 경북, 청송 또 의성 이쪽입니다. 예. 대구에서 한 번도 국회의원 당선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약점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도 무산됐죠. 또 홍준표 의원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수성을 해서 네. 현역 대구의 국회의원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에게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홍준표 예비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면 수성을 보궐선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유영아 그리고 김재원 예비 후보가 다시 붙을 수도 있을까요? 일단 유영아 변호사 경우에는 이사 주민들을 옮긴 곳이 수성구 파동입니다. 여기가 수성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이 부인은 하지만은 염두에 뒀을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거죠. 네. 반면에 김재원 전 최고위원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와 같이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무공천을 했었죠. 국민의힘은. 예. 원래 김재원 최고가 여기 출마하려고 했었죠. 그랬군요. 그렇지만 예. 당의 무공천 결정으로 출마를 포기했었는데 아니 한 달여 전에 중남구에 나온다고 했다가 다시 수성을에 나온다? 말을 꺼내기가 어렵겠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김재원 전 최고는 아마 그 대구시장 선거 경선에 본인의 정치적 운명을 일단 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지사 후보 경선 볼까요? 국민의힘이 이제 경선 들어가기로 했고 민주당 이야기 해볼게요. 민주당은 이광재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이광재 의원이 당초 경선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었죠. 출마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었죠. 네. 하지만 아무도 신청을 안 하니까 결국 이광재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아마 그렇게 전략 공천이 될 것 같습니다. 이광재 의원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한 차례 강원지사 하지 않았습니까? 뭐 7개월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지금은 또 한 10년 지나면서 상황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면은 강원도의 민심이 윤석열 54 그리고 그 이재명 41.7이었습니다. 영남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큰 표차가 그 차이가 벌어진 것이 강원입니다. 이 강원은 특히 이제 세 구역으로 특히 나눠지죠. 하나는 춘천권, 또 원주권, 강릉권 크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모두 그 윤석열 후보가 앞섰습니다. 그 심지어는 이광재 의원의 고향인 평창에서 그리고 지역구인 원주에서도 큰 표 차이로 패배를 했었거든요. 이광재 의원이 이런 핸디캡들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또 물론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됐냐 이것도 차이가 있겠지만은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충북지사도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노영민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영환 후보인데 두 후보 모두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과 좀 관계가 있어서요. 이 구도도 좀 재밌네요. 두 사람의 인연도 아주 재밌습니다. 둘 다 청주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김영환 후보가 청주고 46회 그리고 노영민 후보는 49회입니다. 그러니까 3년 선후배 관계죠. 연세대도 김영환 후보가 선배고요. 그리고 같이 민주화 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1977년에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같이 구속이 됐었고 그리고 교도소도 홍성교도소에서 9개월 동안 감방 독입니다. 같이 그렇습니까? 이렇게 비슷하기로 했는데 정치도 같이 하다가 열린우리당에 합류하느냐 또 합류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두 사람의 운명이 정치적 운명이 갈라졌었고요. 그랬군요.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지금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한 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분신 또 김영환 후보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특별 고문의 역할로 이렇게 고향에서 격돌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질 것 같다는 분석해 주셨고요. 네, 지금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고심하던 민주당 100% 국민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는 100% 국민 경선으로 한다.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TV토론 1회 이상 한다.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배제 문제는 두 사람에 대한 배제는 없이 이분들을 포함 22일 금요일까지 추가로
후보 영입을 더 하고 거기에서 적정 숫자를 경선에 포함시켜서 우리 후보를 아까 일정대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송영길, 박주민 후보를 어제는 배제했었는데 오늘 다시 포함해서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렇게 사실 왔다리 갔다리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언론에 공개는 안 됩니다만은 보통 그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막 돌립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하고 맞설 상대방을 예를 들어서 뭐 송영길 전 대표를 넣기도 하고 또 박영선 전 장을 넣기도 하고 계속 여론조사를 돌렸을 겁니다. 하지만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요. 그러면은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누구를 배제해서 스스로 경쟁력을 깎아먹을 필요가 없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경선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그리고 그 경쟁력을 가지고 한번 본선에서 오세훈 시장과 도전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판단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오세훈 시장이 구도상으로는 유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경선을 하고 나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구도를 좀 뒤집을 수도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서울시장 선거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게 되면은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아마 오세훈 후보가 해보면 상당히 시장이 앞설 것으로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은 선거전에 돌입하면은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제가 보기에는 3% 이내까지 좁혀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작년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차이가 18% 차이가 났었거든요. 오세훈, 박영선. 하지만 대통령 선거 때 5%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상당히 좁아지는 거죠.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로 돌아오면 물론 그것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만약에 반영이 되면은 오세훈 시장 측이 더 힘을 받겠지만은 아니면은 그래도 일반적인 선거는 아주 타이트하게 51대 49의 선거로 치러지는 것이 일반적인 선거 양상이고요. 이번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검수완박 입법 지금 관련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본회의를 열자라고 이제 박병석 의장을 압박하기 시작했는데요. 당 내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당 내에서도 일단 시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처리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너무 강경파 의원들에게 끌려가는 것 아니냐. 일단 이런 자성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들이 큰 흐름을 아직 이루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군요. 일단 지도부도 그런 의견들은 충분히 듣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밀어붙일지 아니면은 박병수 국회의장의 중재하에서 나름대로 또 중재안을 또 찾게 될지 그 부분은 아직 길은 열려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양양자 의원 어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양양자 의원이 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철험회가 일단 민주당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검수완박 하지 않으면 지금 청와대 사람들이 뭐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뭐 상당히 강한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일부가 진짜 이런 생각 갖고 있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보다도 천정배 전 의원이 천정배 한 말이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이 소개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천정배 전 의원이 이런 표현했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 심리적인 균형을 잃은 것 같다. 그러니까 극히 독선적이고 전투적인 일부 강경파가 득세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합리적인 토론이 안 되면서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 보이는 사람을 악마화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그런 당의 모습이 지금 민주당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냐라고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전직 장관들과 오찬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은둔이 아닌 현실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고 보통 시민으로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운명이라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유서에 나오는 운명을 언급하면서 나야말로 운명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운명에서 벗어났지만은 자신은 남긴 숙제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됐다. 이렇게 심경을 피력한 것이 있는데 보통 시민으로 살고 싶다. 이것은 이제 숙제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 심경이 담긴 것이 아닌가. 잊혀진 시민으로 살고 싶다. 운명에서 나는 이제 벗어나고 싶다. 숙제를 이제 다 마쳤다. 라고 하는 심경을 밝힌 것일 것 같고요. 그런 숙제에서 과연 벗어날지 아니면 아직까지 운명의 사슬에서 못 벗어난 것인지 그거는 또 역사가 말해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잠정 중단했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22일 만에 재개했습니다. 지하철 운행이 길게는 1시간 넘게 지연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장애인들은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장애인 권리 보장 예산 등 요구에 답변을 하면 시위를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침 7시 지하철역 승강장에 경찰과 시민들이 이리저리 뒤엉켜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지하철에 탑승하려고 하자 아침 출근길에 늦은 일부 시민이 자리를 뜨면서 고성도 오갑니다. 일을 해야 먹고 살 거 아니야. 우리는 인간 아니에요. 인수위 요청에 따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했던 장애인 단체가 22일 만에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장애인 예산 증액과 주거권, 교육권 보장 등 요구사항을 인수위에 전달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열차 안에서는 아예 전동 휠체어에서 내려 바닥을 기어가며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호소했습니다. 헌법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장애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전장현 회원 200여 명이 서울시청역과 경복궁에서 동시에 시위를 진행하면서 출근 시간대 2호선과 3호선 열차가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장애인들은 내년 예산에 지하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과 교육, 24시간 활동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산 없이 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 한 푼 배정하지 않고 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권리는 입으로 하는 겁니까? 장애인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일인 다음 달 10일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장애인 예산 편성 방안을 밝힌다면 시위를 멈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노정자가 5월 2일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한다고 약속한다면 그 약속을 믿고 입장 발표 날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단은 멈추겠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내일도 아침 8시부터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출근길 시위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도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대법원이 동성 군인 간에 합의로 이루어진 성행위는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군인들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동성 군인 사이의 성관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루어져서 군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공기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엔 군형법상 추행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서울 신정동에 있는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20분 만에 꺼졌고 작업 중이던 노동자 등 모두 25명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지하 1층에서 용접 작업 도중 불길이 시작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경기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산업용 기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불은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강철부대 시즌1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유명 격투기 코치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새벽 잠깐 다녔던 격투기 체육관의 코치인 28살 김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목과 배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가벼운 상처만 입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일 아침 경기 김포시에서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선 고등학생이 15일째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A군은 당시 휴대전화와 카드를 자택 우편함에 넣어두고 나갔는데 경찰이 CCTV 추적에 나섰지만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된 A군은 키 175cm에 몸무게 78kg의 체격으로 실종 당시에 남색 지퍼형 상의에 베이지색 교복 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mean, it's up to individual, but for me, I just don't like wearing a mask, and I'm happy about it. So that's, you know. That's their prerogative. If they don't want to wear it, they don't have to wear it, but I'm going to keep wearing it. You see, I don't got no mask right now, so that's cool with me. Better for me. I didn't even know there was one. 네, 거리두기 해제로 방역 규제들이 점차 풀리고 있죠. 언제부터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마스크를 벗고 엔데믹 시대에 한 발 더 다가선 미국의 상황 어떨까요? 미국 LA 현재 김은경 리포터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곳 한국에서는 이번 주부터 거리두기가 이제 전면 해제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벗는 게 자연스러운 분위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LA 카운티도 이달 초부터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전격 해제하면서 이 집을 나설 때 마스크를 챙기지 않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 이 마스크를 벗게 돼서 홀가분하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밖을 나가 보면요, 이 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 아직은 대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예. 네, 분위기는 그런데 리포터께서는 처음에 마스크 없이 바깥에 나갈 때는 어떠셨나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집 밖을 나갈 때는 마스크를 가급적 착용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 등산을 가거나 야외에서 운동을 할 때는 저도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요. 예. 처음에는 마스크 없이 바깥을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또 공포스럽게까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예.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진 게 사실입니다. 네. 가끔은 저도 마스크를 챙기는 것을 깜빡하고 밖을 나갈 때도 있을 정도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BTS 공연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하시더라고요.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대규모 공연이나 축제 열 때도 마스크 안 써도 되는 겁니까? 괜찮을까요? 어땠어요? 네, 이전에는 대형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장에 입장을 할 때 이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 음성 결과를 반드시 제시했어야 했는데요. 네. 이 4월 초부터는 이런 부분도 해제가 되면서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야구 시즌이 본격적으로 조금 있으면 시작이 되는데요. LA 다저스 팬들이 많은 이곳에서 그동안 경기를 TV로만 관람했어야 했던 팬들이 올해는 LA 다저스 경기장에 이 수많은 팬들로 경기장이 가득 메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플로리다 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 그 여객기 기내에서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를 쓰게 하는 게 과도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중교통에서도 이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중교통은 물론 이 말씀하신 대로 공항에서조차 지역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환자나 노약자가 있는 시민들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다소 공포스러워하는 시민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궁금한 게요. 앞서 이제 실내에서는 마스크 쓰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식당 같은 곳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벗으면 안 되는 겁니까? 네, 마스크를 식당에서는 벗어도 됩니다. 이전에는 식당에 들어갈 때 백신 접종 의무화를 보여줬어야 했지만 그런 것까지 해제가 되면서 이제는 아무런 제재 없이 식당에 입장할 수 있고, 물론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지금 분위기는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여전히 코로나19를 두고 아직은 풍토병, 엔데믹으로 바꾸기에는 좀 이르다 이런 입장인데 미국 상황 어떻습니까? 주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주마다 다르고 또 이곳은 시를 어우르고 있는 카운티가 또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많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의견도 팽배합니다. 예. 타주를 이 비행기를 통해서 이동하거나 공항에 이동할 때 그 가는 곳마다 제약이 다르기 때문에 이 혼선이 많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요,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염력이 강하다고 하죠. 그 스텔스 오미크론이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최근 주춤하던 오미크론 역시 이 확산이 소폭 증가했다는 뉴스가 최근 나오고 있는데요. 네. 증상이 가볍다고는 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집에 환자나 노약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여전히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근처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직은 마스크를 쓰자 뭐 이런 분위기도 많은데요. 특히 실내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아직 이곳은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이제는 백신 접종도 그렇고 마스크 착용까지 개인들의 자율에 맡기는 거잖아요.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 하는 걸 두고 좀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집 안에 어린 아이가 있거나 또는 환자, 노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외출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또 마스크를 안 쓴 사람들이 많은 곳은 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학교도 마스크도 모두 마스크를 벗은 미국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LA 현재 김은경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 사용 가능성도 위협하고 있는 러시아가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의 2000배 위력이란 평가가 나오는데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를 위협하는 외부 세력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경고했지만 미국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송태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RS-28 사르맛의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모스크바 시간으로 20일 오후 아르한겔스크주의 플레세스크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시험용 탄두가 캄차카 반도에 예정된 지역에 명중했다면서 이번이 정부 차원의 첫 시험 발사라고 전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TV로 중계된 보고회에서 오랫동안 세계에서 사르맛을 필적할 무기가 없을 것이라면서 쇼이구 국방장관을 칭찬했습니다. надежно обеспечит безопасность России от внешних угроз и заставит задуматься тех, кто в пылу оголтелой агрессивной риторики пытается угрожать нашей стране. 미국 정부는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 사르맛의 시험 발사를 통보받았으며 이에 따라 미사일의 경로를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가 미국이나 동맹국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he Defense Department said today that we did not deem the test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and the timing and the scope of Russia's missile tests do not influence our approach to countering Russia's further invasion of Ukraine. 사르맛은 최대 사거리가 18,000km로 각기 다른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메가톤급 핵탄두를 15개까지 탑재할 수 있으며 극초음속 탄두 탑재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사르맛이 아직 실전 배치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개발해온 무기를 전쟁 중인 이 시점에 시험 발사한 것은 외부 위협과 이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튼튼한 대비를 강조하는 내부 단속의 의미가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뒤 태평양 전쟁 전몰자를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다 숨진 사람들에 비유했습니다.
고귀한 희생이 나라를 지켰다고 말했는데 당시 전쟁을 시작한 게 다름 아닌 일본이란 걸 잊은 걸까요?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가 올해도 야스쿠니 신사 봄 제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020년 가을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매년 찾고 있는 겁니다. 아베 씨는 참배 후 취재진을 만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숨진 영령에 존경을 표하기 위해 참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多くの人たちが命を懸けて戦っています。尊い犠牲の上に国は守られていく、祖国は守られていくわけで、改めてそのことも念頭に置きながら 고귀한 희생이란 말로 야스쿠니에 묻힌 전몰자를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다 숨진 사람들의 비유한 셈입니다. 우익 성향의 다카이치 자민당 정조 회장 역시 비슷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ウクライナの惨状を見るにつけ、日本の国民と領土と主権を守るために苛烈な状況下で国策に準じられたご英霊を思い 하지만 당시 전쟁을 일으킨 일본과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정반대 입장입니다.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놓고 전쟁을 미화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는데 더 나아가 엄연한 역사적 사실까지 외면한 겁니다. 일본 정치권은 오히려 이번 사태를 군비 확장의 명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力による一方的な現状変更をとりわけ東アジアで許すことはなりません。今回のウクライナ侵略事案を踏まえて新たな国家安保戦略を策定してまいります。 집권 자민당은 적 기지뿐 아니라 사령부까지 사실상 선제 공격할 수 있게 국가 안보 전략에 반영할 것을 정부에 제언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5년 안에 방위비를 지금의 배 수준인 GDP의 2%까지 끌어올리도록 요구할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화입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치면서 밀가루 값도 급등했습니다. 분식은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꼽히는데 가격은 점점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의 한 끼를 책임져왔던 대표적인 분식, 칼국수. 최근 서울에서 평균 가격이 8,000원을 넘어섰습니다. 또 여기도 가격이 좀 약간 올랐나요? 작년에 비해서는 그렇죠. 작년에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 정도로 됐어요? 1,000원씩. 밀가루를 쓰는 다른 외식 물가도 올랐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냉면 가격 평균은 9,962원으로 1년 전보다 9.7% 올랐고 짜장면은 5,846원으로 1년 전보다 9.4% 상승했습니다. 밀가루가 원료인 면류와 과자, 빵 가격 역시 줄줄이 오르막을 타고 있습니다. 1년 전 2,800원 정도 하던 소면은 지금은 3,200원을 줘야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형을 마친 빵 반죽을 급속 동결한 걸 냉동 생지라고 합니다. 요즘 빵값도 오르면서 직접 이런 냉동 생지를 사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로 빵을 구워 먹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빵도 못 싸 먹고 부침개도 못 해 먹고 그러죠. 그렇군요. 예. 많이 얼마나 많이 오른 것 같으세요? 저희는 많이씩은 안 사고 조금씩만 사요. 네. 특히 요즘 밀가루가 많이 올라서 분식료 많이 올랐는데 많이 좀 체감하세요? 아유 그러니까 사람 살기가 좀 어렵죠 지금. 국제곡물시장에서 밀 가격은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차질로 상승세를 타더니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더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입 밀 가격은 톤당 402달러로 1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9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먹을거리 어느 것 하나 안 오르는 게 없게 생겼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경제 성장 전망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현지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가 감소한 넷플릭스의 주가가 35% 폭락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 주가가 35.1% 폭락했습니다. 거의 18년 만에 하루 최대폭 하락입니다. 한 주에 226달러 19센트의 거래를 마쳐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540억 달러, 약 67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10 years of fabulous growth at Netflix has finally hit a wall. Netflix stock over the past 6 months or so is down about 65 or 70% from its peak. 넷플릭스는 전날 1분기 유료 회원이 지난해 4분기에 비해 20만 명 줄어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가입자 감소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넷플릭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현지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고 이 결정이 가입자 70만 명을 잃는 결과를 낳았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넷플릭스 쇼크에 월가투자은행 등 최소 9개 업체는 투자 의견을 잇따라 강등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성장주로서 한계에 도달했고 인플레이션 등 거시적 경제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중앙은행 연준은 다음 달 3, 4일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경기동향 보고서를 현지 시간 20일 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 성장 전망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국내 여자 프로골프 KLPGA 투어에는 유일한 쌍둥이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김아로미와 김세로미 선수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둘이 함께 일부 투어를 뛰면서 우승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두 선수를 김상익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외모로는 구분이 쉽지 않은 김아로미와 김세로미. 30초 간격으로 태어난 24살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친구처럼 서로 의지하며 살길 바라는 부모님 뜻에 따라 처음부터 둘 사이엔 언니 동생 같은 호칭은 없었습니다. 언니라고 부르면 엄청 오글거릴 것 같아요.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말 그대로 약간 분신 같은 그런.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 따라 연습장에 갔다 골프를 시작한 둘은 2017년 KLPGA 정회원이 됐지만 함께 일부 투어에서 뛰는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올해 첫 대회에서는 나란히 컷 탈락했지만 지난주 두 번째 대회에선 약속이나 한 듯이 함께 본선 라운드를 밟았습니다. 24년을 늘 함께 해온 존재여서 잠시라도 떨어지는 게 어색합니다. 항상 같은 방 쓰고 같이 자고 항상 같은 곳으로 움직이고 하니까 떨어져 있으면은 뭔가 좀 이상해요. 흔히 쌍둥이 형제에게서 볼 수 있는 서로에 대한 경쟁 의식도 전혀 없습니다. 진심으로 진짜 서로를 응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1부 투어에 같이 올라온 것도 사실은 세롬이가 작년에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걸 보면서 아로미도 힘을 받고 같이 올라온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모두 선천적인 원시성 난시 때문에 한때 골프를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골프 사랑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꽃가루 많이 날리면은 약간 진짜 눈에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뿌리는 것만큼 너무 아파요. 송화가루 같은 거는 눈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목표는 올 시즌 누가 됐든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것. 아롬이랑 저랑 같이 챔피언조에서 플레이하는 게 일단은 목표예요. 기회가 된다면은 열심히 해서 우승도 꼭 하고 싶어요. 긴장감 넘치는 멘탈 싸움이어서 더욱 매력을 느낀다는 쌍둥이의 골프 사랑이 서로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며 무르익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오늘 남해안 지역에는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이 조금 해소되었는데요. 하지만 그 밖의 내륙은 여전히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간 지풍이 불어드는 동해안은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고 조금 전 강원 중북부 산간으론 강풍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동해안은 오늘 밤부터 경기 서해안은 내일 새벽부터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겠고요. 산간 지역으로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큰 만큼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고 중북부 지역에는 낮 동안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양이 적어서 대기는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과 광주는 11도로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낮 동안 비가 내리는 중북부 지방은 서울 기온이 19도에 머물면서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고요. 남부 지방은 광주가 25도, 그리고 대구는 29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충청 이남을 시작으로 화요일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